이 아줌마 사진이 왜 여기 있어요? 이 아줌마 저희 옆집 사는데요. 태주의 손에서 국화꽃다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눈동자가 굳어지고 심장은 멈추는 듯 했죠. 사진 속 그녀는 7년 전 사망한 태주의 아내였어요. 7년 만에 찾은 납골당에서 우연히 만난 이 어린 소녀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진짜로 아내가 살아있는 걸까요?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7년간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흔들린다는 것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연아, 7년 만이네. 태주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조용한 납골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은 아내 지연의 칠죽이었죠. 그의 손에는 국화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납골당 3층, 가장 햇빛이 잘 드는 자리. 그곳에 지연의 사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해 유골함은 비어 있었죠. 사진 속 지연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태주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이제야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너 없으니 아무 의미가 없어. 태주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성공했지만 정작 그 성공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공허한지 그는 매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옆칸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죠. 태주가 고개를 돌리자 9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지연의 사진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꼬마야, 너는 누구니? 왜 여기 있니? 태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이른 시간에 아이 혼자 납골당에 있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소녀는 태주를 올려다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기일이라 왔는데요. 아저씨, 이 아줌마 아세요? 태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가리키는 건 분명 지연의 사진이었죠. 이분은 내 아내야. 7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 순간 소녀의 다음 말에 태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닌데요? 이 아줌마 저희 옆집 사는데요. 태주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무릎이 휘청거렸고 납골당의 차가운 바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죠. 뭐라고? 그럴 리가.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장난치는 건가 싶어 다시 한번 지연의 사진을 바라봤지만 소녀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죠. 진짜예요. 저를 딸처럼 키워주시는 걸요. 진짜 이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소녀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납골당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태주는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죠. 뭐라고? 다시 한 번만 말해봐. 태주의 목소리는 간신히 짜낸 듯 갈라졌습니다. 45년 인생에서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소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줌마요. 저희 옆집에 살아요. 손이 거칠어지셨지만 얼굴은 정말 이 사진이랑 똑같아요. 아줌마가 가끔 누군가 그리워하는 것 같긴 한데. 태주는 아이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힘 조절이 되지 않았죠. 정말이니? 정말 이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어? 네, 맞아요. 아줌마는 저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작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아줌마 안 계셨으면 저는. 소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태주는 아이를 놓아주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났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7년 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아내가 살아있다니. 너희 집이 어디니? 아저씨를 데려다 줄 수 있겠니? 태주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거절할까봐 조바심이 났죠.
소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아줌마도 항상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는데 아저씨가 그 사람인가 봐요. 태주는 소녀를 따라 낙골당을 나섰습니다. 차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급했지만 동시에 무거웠죠. 정말 지연이 맞을까? 살아있다면 왜 7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을까?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주는 검은색 벤치에 소녀를 태우고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니 남은 시간 30분이라는 글자가 화면에 떠올랐죠.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로 본 납골당은 점점 멀어졌고 그의 가슴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아저씨, 괜찮으세요? 조수석에 앉은 소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주의 손은 핸들을 잡은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고 숨이 짧게 끊겼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7년 전의 기억이 봉인이 풀린 듯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사무실이 떠올랐어요. 그날 아침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죠.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대로건설에서 계약 취소 통보가 왔습니다. 뭐라고? 채 일어서기도 전에 또 다른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한성물산이었죠. 그들도 계약을 파기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거래처들이 줄줄이 등을 돌렸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의 표정은 참담했습니다. 김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정말 끝난 겁니까?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피땀 흘려 키운 회사가 단 한 달 만에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모두가 떠난 빈 회의실에서 그는 서류 더미를 껴안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자 태주의 얼굴이 굳었죠. 최진철, 경쟁사 미래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한 사장, 어때? 이제 정신이 좀 들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 태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이 한 짓이군. 짓이라니, 그렇게 말하면 서운하지. 난 그저 시장 원리에 따랐을 뿐이야. 최진철의 고급 사무실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분명 그는 지금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겠죠. 한 사장, 아직 늦지 않았어. 기술만 넘겨. 내가 버틸 힘 있어? 절대 안 돼. 태주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내 회사 오늘로 끝이야. 잘 생각해봐. 가족도 있잖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최진철의 말대로 다음날 거래처 해지 공문들이 한꺼번에 날아들었죠. 며칠 후 공장 대문에는 큰 빨간 글씨로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부모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죠. 태주야, 지연이가 실종됐다. 해안가에서. 태주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렸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닷가로 달려간 그날 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차가운 바닷바람, 거센 파도 소리, 그리고 모래사장에 덩그러니 놓인 지연의 신발 한 짝. 분홍색 운동화였죠. 지연이 가장 아끼던 것이었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목이 찢어지도록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해안가를 뒤졌지만 아내의 흔적은 그 신발 하나뿐이었죠. 태주는 신발을 가슴에 끌어안고 모래사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수색은 일주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해경, 구조대, 수색경까지 동원됐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죠. 시신도 단서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그렇게 바다에 삼켜진 것처럼 사라졌어요. 빈소를 차렸지만 관은 비어 있었습니다. 사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최진철이 보낸 비서였죠. 한 사장님, 애도를 표합니다. 비서는 검은 서류 봉투를 태주 앞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헐값에라도 기술 넘기시죠. 장례비라도 필요하시잖아요.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노로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현실은 너무나 참담했죠. 통장에는 장례비조차 없었고 빚쟁이들은 빈소까지 찾아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10년 동안 개발한 기술을 헐값에 넘기는 계약서였죠. 태주는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번지는 순간 태주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사도 아내도 자존심도. 그 후에 7년은 지옥 같았습니다. 허름한 원룸에서 시작했죠. 겨울엔 보일러도 제대로 돌리지 못해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책상 위엔 새로운 기술 설계도가 쌓여갔지만 투자자를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죠. 안 사장? 그 사람 망했잖아. 안 돼. 하지만 태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죠. 지연에 대한 그리움과 최진철에 대한 복수심이 그를 버티게 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작은 벤처 투자사에서 그의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보인 거죠.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시제품을 들고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 후 투자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연이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태주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죠. 태주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태연테크의 고층 빌딩 대표실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그는 생각했죠. 지연아, 내가 해냈어. 하지만 혼자 오른 성공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축하해줄 사람도 기쁨을 나눌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아저씨, 소녀의 목소리에 태주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죠. 방금 본 기억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니 남은 시간 3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죠. 아저씨, 거의 다 왔어요. 소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낡은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태주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보자. 차는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 멈췄죠. 태주는 시동을 끄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저씨? 소녀가 걱정스럽게 불렀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들었죠. 언덕 위에 오래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달동네가 보였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지연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태주의 가슴이 미칠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7년 만에 만날지도 모르는 아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었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다리로 가파른 계단을 올랐습니다. 소녀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죠. 낡은 시멘트 계단에는 곳곳에 금이 가 있었고 녹슨 난간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저기에요. 소녀가 손가락으로 위쪽을 가리켰어요. 드디어 골목 끝에 도착했습니다. 소녀는 파란색 대문 앞에서 멈춰섰죠. 저희 집은 여기예요. 아줌마는 옆집에 살아요. 소녀가 바로 옆에 회색 대문을 가리켰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오래된 철제 대문이었죠. 태주의 시선이 그 문에 고정됐습니다. 저 안에 정말 지연이 있을까요? 소녀는 태주의 표정을 살피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아줌마도 많이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아줌마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소녀는 마지막으로 격려의 미소를 보내고는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파란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죠. 이제 태주는 혼자였습니다. 회색 대문 앞에 홀로 서서 그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7년. 그 긴 시간이 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심장 박동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죠. 오히려 더 빨라졌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정말 너야? 마음속으로 수없이 연습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까요? 왜 연락하지 않았냐고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안아주어야 할까요? 태주는 떨리는 손을 들어 초인종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하고 주저했죠. 만약 다른 사람이 나온다면? 소녀가 착각한 거라면? 그런 생각이 들자 무릎이 휘청거렸습니다. 아니야. 그 아이의 눈빛은 진실했어. 태주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맑은 초인종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늘어지는 것 같았죠. 태주는 숨을 멈춘 채 기다렸습니다. 혹시 집에 없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나오기 싫은 걸까?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죠. 처음엔 멀리서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발소리가 문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태주는 온몸이 굳어버렸죠.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하는 작은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죠. 누구?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인 얼굴. 태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7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분명 지연이었습니다. 좀 더 수척해졌고 눈가에 주름이 생겼지만 그 눈빛은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죠. 진짜 지연이야. 태주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꿈인가 싶어 눈을 깜빡였어요.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거기 서 있었습니다. 숨쉬고 떨리고 살아 있었습니다. 지연의 손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플라스틱 바구니였죠. 안에 들어있던 빨래 집게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달그락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태주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환각도 아니었죠.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틀림없이 지연이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진짜 지연이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지연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주를 바라보고 있었죠. 태주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완전히 막힌 것 같았죠. 손을 뻗어 지연을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지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 그 목소리. 7년 동안 그리워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태주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지연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문틀을 잡았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죠. 그제야 태주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지연을 잡으려 했지만 막상 닿으려는 순간 망설여졌어요. 혹시라도 손을 뻗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고 있었죠. 지연아. 겨우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7년 만에 부르는 아내의 이름. 그 한마디에 담긴 그리움과 원망, 사랑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죠. 지연은 바닥에 앉은 채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꼈죠. 태주는 무릎을 꿇고 앉아 지연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가까이서 본 지연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한때 하얗고 고왔던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죠. 낡은 티셔츠와 헐렁한 바지. 7년 전 항상 단정했던 지연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지연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살아있었어. 태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질문이 아니었어요. 확인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죠. 정말 살아있었던 거야. 태주는 떨리는 손을 들어 지연의 뺨에 살짝 댔습니다. 따뜻했어요.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분명히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 살고 있어?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지연은 한참을 울다가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안으로 들어와요.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순 없잖아요. 태주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연이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또다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늘 곧았던 지연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좁고 낡은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들떠 있었고 가구들은 하나같이 오래되어 보였죠. 지연은 태주의 모습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최고급 수트, 명품 시계, 흐트러짐 없는 헤어스타일. 7년 전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공했구나. 정말 다시 일어섰어.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떠난 이유가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 하지만 동시에 쓰라린 아픔도 밀려왔죠. 자신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인데 남편은 여기 앉아요. 지연이 작은 탁자를 가리켰습니다. 의자는 2개뿐이었는데 하나는 다리가 흔들거렸죠. 태주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지연이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주전자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컵을 꺼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7년 동안 비밀로 간직했던 그날의 일.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무게.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아니, 내려놓아야 했어요. 태주가 여기까지 찾아온 이상, 더 이상 거짓말로 숨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말하고 나면 남편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요? 용서해 줄까요? 아니면 원망할까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지연은 물 2컵을 탁자에 놓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래. 짧은 대답이 오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연스러웠을 대화가 이제는 너무나 어색했죠. 7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둘 사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태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떨렸죠.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빨갛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죠.
지연은 컵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제 말할게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떠나야 했는지, 왜 당신에게 연락할 수 없었는지, 7년 동안 감춰왔던 모든 걸 말할게요. 지연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7년 동안 감춰왔던 진실의 무게가 담겨 있었죠. 태주는 컵을 내려놓고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왜 자신을 버리고 떠났는지, 왜 죽은 척하며 살아왔는지, 그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그날,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당신이 힘들어하는 걸 알았으니까 저녁이라도 같이 먹으려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과거로 빠져들었습니다. 7년 전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일찍 지는 계절이라 6시가 조금 넘었는데도 거리는 어두웠죠. 지연은 남편을 위해 장을 보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골목길에 들어서는 순간 지연은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평소엔 텅 빈 골목에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고 그 옆에 양복 차림의 남자가 기대어 있었거든요. 가로등 불빛이 남자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지연은 숨이 막혔죠. 최진철, 남편이 그토록 싫어하는 미래그룹의 회장이 왜 여기에? 지연이 돌아서려는 순간 최진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지연 씨, 잠깐만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거절할 수 없는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다리로 그 자리에 멈춰섰죠. 저를 아시나요? 당연히 알죠. 한태주 사장 부인 아니신가요? 최진철이 차에서 떨어져 나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무의식적으로 장바구니를 가슴 앞으로 끌어안았죠. 마치 방패라도 되는 것처럼. 무슨 일로 찾아오셨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최진철이 턱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 거만한 표정에 지연은 움츠러들었죠. 당신 남편 오늘 오후에 마지막 거래처까지 다 끊어졌어요. 이제 정말 끝장이죠.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만 해도 태주는 희망적이었는데 설마 그 사이에. 거짓말이에요. 태주 씨는 아직 거짓말이라고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최진철이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줬습니다. 거래 취소 공문들이었죠. 모두 태주 회사의 주요 거래처들이었습니다. 지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장바구니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죠.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잘못? 글쎄요. 그저 사업일 뿐인데. 최진철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 차가운 미소에 지연은 소름이 돋았죠. 하지만 제가 도와줄 수는 있어요. 한태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진철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죠. 지연은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벽에 등이 닿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기술 있잖아요. 그거 제가 사주겠다는 겁니다. 괜찮은 가격이에요. 빚도 다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을 정도로. 태주 씨는 절대 안 팔 거예요. 그건 10년 동안의 심혈을. 그래서 문제죠. 최진철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당신 남편 끝까지 버틸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다가 지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때문에요. 네.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무리하게 버티다가 결국. 최진철이 의미심장하게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버티다가 완전히 무너지면 그땐 아무도 못 살려요.
그런데 지금 포기하고 저와 거래하면 최소한 재기할 기회는 있죠.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최진철은 주머니에서 검은색 명함을 꺼냈죠. 당신이 사라지면 돼요. 뭐라고요? 들으신 대로예요. 한태주 곁에서 당신이 사라지면 그는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어질 거예요. 최진철이 명함을 지연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죠. 미친 소리. 어떻게 그런 생각을? 미친 소리가 아니에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명함이 지연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다 알려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절대. 태주 씨를 떠날 수 없어요. 지연이 단호하게 거부했지만 최진철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같이 망하는 수밖에요.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다가 결국. 아, 맞다. 최진철이 무언가 생각난 듯 덧붙였습니다. 한태주 같은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라도 위험한 선택을 할 수도 있겠네요. 사업 실패에 아내까지 고생시킨다는 죄책감. 견딜 수 있을까요? 지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태주의 성격을 생각하니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죠. 그는 늘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걸 견디지 못했으니까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내일 모레면 법원에서 압류영장 나올 겁니다. 최진철이 차로 돌아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태주를 살리고 싶으면 현명한 선택하세요. 검은 승용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다리에 힘이 없어서 더는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검은 명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준서라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힌 단순한 명함이었죠.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주는 회사 일로 들어오지 못했고 새벽에 문자 한 통만 왔죠. 미안해. 오늘도 못 들어가.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사랑해. 그 짧은 문자를 읽으며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잘 될 거야라는 말이 너무나 아팠죠. 이미 모든 게 무너지고 있는데 태주는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힘내, 모든 게 잘 될 거야.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죠. 결국 지연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그리고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있었으니까요. 현재로 돌아온 지연은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당신을 살리려면 제가 사라져야 한다니. 그런 선택을 해야 한다니. 태주는 아내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최진철. 그 이름이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죠. 7년 전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지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지연의 말은 태주가 상상하던 비극보다 훨씬 더 잔혹한 진실이었어요. 최진철을 만난 후 며칠 동안 정말 지옥 같았어요. 그날 밤부터 지연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최진철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고 태주가 무너지는 모습이 악몽처럼 나타났죠. 침대 옆 탁자에는 검은색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준서라는 이름이 적힌 그 명함을 지연은 수십 번도 넘게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태주 씨에게 말해야 하는데.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태주의 번호가 화면에 떴지만 통화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죠. 내가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최진철과 싸우려 들 거야. 그럼 더 큰 피해가. 결국 지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벼랑 끝에 선 태주에게 이런 일까지 알리면 그는 분노로 무모한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췌했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세요. 저 서지연입니다. 최진철 회장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강변북로 근처 찻집으로 오세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지연은 한참을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죠. 오후 3시 약속 장소에 도착한 지연을 맞은 건 회색 정장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에 차가운 눈빛. 박준서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지연을 구석 자리로 안내했어요. 결심하신 건가요?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을 정말 살릴 수 있나요? 최 회장님이 약속하신 건 지키실 겁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한태주 사장은 기술을 넘기고 재기할 기회를 얻게 되죠. 브로커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실종으로 처리하는 거죠. 자살로 추정되도록 흔적을 남기고요. 그럼 저는 당연히 다른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해야죠. 절대 돌아올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니까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브로커는 무심하게 말을 이었죠. 시부모님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실종 신고를 해주셔야 하니까요. 남편은 충격으로 제대로 못할 테니. 어머님과 아버님께.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친딸처럼 아껴주신 분들께 이런 부탁을 해야 한다니. 자세한 건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브로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연은 급하게 물었어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브로커는 잠시 멈춰서서 뒤돌아봤습니다. 있었다면 여기 왜 왔겠습니까? 그 말을 끝으로 브로커는 사라졌습니다. 지연은 홀로 남아 한참을 울었죠. 며칠 후 깊은 새벽, 지연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태주는 여전히 회사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죠. 현관문을 나서며 지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집이었어요. 시부모님 댁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지연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죠.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불이 켜졌습니다. 문을 열어준 시어머니는 새벽에 찾아온 며느리를 보고 놀랐죠. 지연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야위었니? 무슨 일 있었어? 어서 들어와. 거실로 들어가자 시아버지도 나왔습니다. 두 분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지연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부모님이 없던 지연에게 시부모님은 진짜 부모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어머님,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시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니? 태주는 알고 있니? 시아버지의 물음에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최진철과의 만남, 그가 한 협박, 그리고 브로커의 제안까지 모두 털어놓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며 분노했죠. 그 나쁜 놈,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우리가 함께 맞서면. 안 돼요, 아버님. 지연이 급하게 말을 막았습니다. 최진철은 태주 씨의 모든 걸 알고 있어요. 회사 일정, 거래처 정보, 심지어
집 비밀번호까지. 그가 마음먹으면 언제든 태주 씨를 해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죽은 척까지 해야 한단 말이니?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지연은 무릎을 꿇고 앉았죠. 어머님, 아버님, 부탁드려요. 제가 사라져야 태주 씨가 삽니다. 그래야 최진철이 손을 떼고 태주 씨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안 돼. 그건 안 돼. 시어머니가 지연의 손을 꽉 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지켜줄게. 내가 왜 그런 희생을. 어머님, 지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안 계셔서 혼자였잖아요. 그런절 어머님과 아버님이 친딸처럼 아껴주셨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시아버지가 털썩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너까지 이런 고생을. 아니에요, 아버님. 이건 제 선택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선택이에요. 지연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제가 실종되면 그때 신고해 주세요. 그리고 태주 씨에겐 절대 진실을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시부모님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식 같은 며느리를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죠. 정말 다른 방법은 없니?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지연은 슬프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일어서며 마지막 인사를 했죠.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저를 딸처럼 사랑해 주셔서. 지연아. 시어머니가 지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놓으면 영영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래도 돌아올 수는 있지?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겠지?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풀어내고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세요. 부디 건강하세요. 현관을 나서는 지연의 뒷모습을 시부모님은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 때까지 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며느리를 배웅했어요. 우리가 너무 못났구나. 시아버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소리 없이 울었죠. 기억에서 빠져나온 지연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제가 어머님, 아버님을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어요. 7년이 지난 지금도 두 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태주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부모님이 그런 비밀을 안고 살아오셨다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어머니, 아버지, 태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살리기 위한 희생이었다니.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조심스레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시부모님 집을 나와서 제가 한 일은. 그날 새벽 지연은 시부모님 집을 나서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죠. 여보세요. 박준서 씨죠? 준비됐습니다. 제가 사라지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오늘 밤 11시 성동구 패창고로 오세요.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연은 한참을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죠. 별 하나 없는 새벽 하늘이 마치 자신의 미래처럼 캄캄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창고 건물은 으스스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자 박준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 정확하시네요. 브로커는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죠. 이제부터 서지연이라는 사람의 흔적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해하셨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로커가 손을 내밀었죠. 휴대폰 주세요. 지연이 휴대폰을 건네자 브로커는 망설임 없이 바닥에 내려놓고 발로 밟아부쉈습니다. 플라스틱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죠. 통신 기록은 이미 조작해뒀습니다. 마지막 위치는 동해안 절벽으로 되어 있죠. 브로커는 지연의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평소에 들고 다니던 물건들 보여주세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 열쇠고리, 화장품 파우치, 일상의 흔적들이 하나둘 꺼내졌죠. 브로커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냈습니다. 분홍색 운동화 한 짝, 태주가 선물한 머리끈, 그리고 작은 카드 지갑.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가 비닐봉지에 물건들을 담으며 말했습니다. 새벽 2시경에 해안가에 뿌려놓을 겁니다. 파도에 씻겨온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지연은 자신의 물건들이 봉지에 담기는 걸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그 운동화는 태주와 함께 산책할 때 늘 신던 것이었죠. 이제 이동 경로를 알려드립니다. 브로커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서부터는 CCTV 사각지대입니다. 이 길로만 가면 어디에도 당신 모습이 찍히지 않을 거예요. 지연은 복잡한 골목길을 외우려 애썼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이걸 작성하세요. 브로커가 종이와 펜을 내밀었습니다. 시부모님께 드릴 편지입니다. 실종 후에 전달될 거예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요? 어떤 말로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어머님, 아버님께. 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를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태주 씨를 꼭 지켜주세요. 부디 건강하세요. 짧은 편지였지만 쓰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브로커는 편지를 바다봉투에 넣었죠. 이제 가세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고. 지연은 마지막으로 한 번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뒤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죠. 서지연이라는 이름과 함께 모든 것을 두고서 다음 날 아침 8시 시부모님은 약속대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붓기가 가시지 않은 눈으로 경찰관에게 말했죠. 며느리가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요. 집에도 없고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셨나요? 어제 오후부터요. 휴대폰도 꺼져 있고.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요즘 아들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혹시나 해서. 경찰은 즉시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태주에게 전화가 갔죠. 태주는 지방 출장 중이었습니다. 거래처와의 중요한 미팅이 있었지만 전화를 받자마자 모든 걸 취소했죠. 뭐라고요? 지연이가 없어졌다고요? 네, 한태주 씨죠? 부인이 어제부터 실종 상태입니다. 지금 수색 중이니 빨리 오셔야. 태주는 전화를 끊기도 전에 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울까지 3시간. 그 시간이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죠. 지연아, 제발. 제발 무사해야 해. 오후 2시 동해안 수색 현장에 도착한 태주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해경과 구조대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경찰견들이 해안가를 뒤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발견됐습니다. 한 경찰관이 분홍색 운동화 한 짝을 들어 보였죠. 이거 지연이 거예요. 태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운동화는 분명 아내의 것이었죠. 함께 한강을 산책할 때 늘 신던. 그리고 이것도 발견됐습니다. 머리끈과 카드 지갑. 모두 지연의 것이었습니다. 태주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죠.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차가운 모래를 움켜쥐며 태주는 울부짖었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목이 찢어지도록 아내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건 파도 소리뿐이었습니다. 수색이 계속되던 날 경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태주 씨, 이 이상은 어렵습니다. 조류가 워낙 빨라서 좀 더 찾아주세요. 제발. 태주는 애원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어머니가 흐느끼며 태주의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죠. 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가슴에 묻자. 우리 가슴에 묻고 살자. 어머니의 말에 세 사람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태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웃음을 잃었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했죠. 오직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지연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을 잊으려는 듯이 말을 마친 지연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태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당신과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하실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어요. 7년 동안 그녀가 짊어졌던 무게가 어떤 것이었는지 태주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태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그렇게 서지연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저는 이 달동네로 왔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7년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7년 전 그날 밤 어둠 속을 걸어 나온 지연은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도시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내내 그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도착한 곳은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좁은 골목과 허름한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달동네였죠. 지연은 부동산도 거치지 않고 그저 골목을 걸으며 방구함이라고 써진 낡은 쪽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 곳, 보증금이 적은 곳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3일 만에 겨우 찾은 단칸방은 화장실도 공동이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들떠 있었고 창문은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죠. 하지만 지연에게는 그것조차 사치였습니다. 방 한 칸에 몸을 숨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첫날 밤 지연은 빈 방바닥에 앉아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하늘, 들리지 않는 남편의 목소리.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당신, 지금 어디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까? 하지만 눈물은 흘릴 수 없었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지연은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이제 서지연은 없어. 태주 씨를 위해서라도 절대 돌아가면 안 돼. 다음 날부터 지연은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신분증 없이 일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죠.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전단지 돌리기. 하루하루 일용직을 전전하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벌겋게 부어올랐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죠. 하루 일당 5만 원. 지연은 그 돈을 꼭 쥐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면 한 일주일은 버틸 수 있겠지. 작은 중얼거림이 빈방에 울렸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습니다. 말을 걸 사람도 안부를 물어줄 사람도 없었죠.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지연의 삶은 단조로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일하러 가고 저녁에 돌아와 잠드는 것. 그게 전부였죠. 가끔 옆집에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지연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태주 씨는 내가 없어도 잘 지내고 있는 걸까? 밤마다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걷던 한강변, 함께 먹던 아침 식사, 함께 웃던 그 시간들.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추억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돌아간다면 남편은 또다시 최진철의 소나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미안해요, 태주 씨. 이게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1년 전 봄이었습니다. 지연이 저녁 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옆집 문 앞에서 어린 소녀가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죠. 왜 그래? 다쳤어?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녀는 눈물 범벅인 얼굴로 지연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아빠가 사고 났대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혼자는 무서워요.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병원이야? 아줌마가 같이 가줄게. 지연은 소녀의 손을 잡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비가 아까웠지만 이럴 때가 아니었죠. 병원 응급실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중환자실 앞에는 보호자들이 불안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보호자 되시나요?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온몸에 붕대를 감은 부부가 누워 있었죠. 보람이는 침대 사이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지연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큰 사고였습니다. 침대에 누운 보람이의 어머니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지연을 바라보며 간신히 입을 열었죠. 저희 보람이 부탁드려요. 손을 떨며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제발 우리 애만 부탁해요.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의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옆 침대의 아버지도 이미 숨을 거둔 뒤였죠. 엄마. 보람이의 비명 같은 울음이 중환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은 그 작은 몸을 꼭 껴안았어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저 안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친척도 거의 없었고 조문객도 많지 않았죠. 지연은 보람이 옆에서 묵묵히 장례 절차를 도왔습니다. 영정사진 준비하고 문상객들 응대하고 보람이가 절할 때 옆에서 지켜봤죠. 장례를 마친 밤 보람이는 지연의 좁은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울다 지쳐 쓰러지듯 잠든 아이를 보며 지연은 생각했어요. 이 아이 어떻게 해야 하지? 동사무소에 연락하면 보호시설로 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외롭게 지낼지 지연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자신도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시설에서 자랐으니까요. 안 돼. 이 아이를 그런 곳으로 보낼 순 없어. 다음 날 아침 보람이가 눈을 떴습니다. 붓기가 가시지 않은 눈으로 지연을 바라봤죠. 아줌마, 저 어떡해요? 저 이제 어디로 가야 해요? 지연은 보람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보람아, 아줌마랑 같이 살자. 괜찮겠어? 보람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요? 그래. 우리 둘이서 가족이 되는 거야. 보람이는 지연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연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죠. 자신과 똑같이 혼자가 된 아이.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지연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를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는 날도 많았죠. 아줌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람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지연은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우리 보람이 학교 잘 다니고 밥 잘 먹으면 그게 아줌마 힘이야. 보람이는 지연에게 큰 위로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하루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죠. 아줌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수학 문제 다 맞았대요. 그래, 우리 보람이 정말 대단하네. 지연은 보람이와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죠.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보고 싶었고,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최진철이 여전히 그곳에 있는 한 자신이 돌아가면 남편은 또다시 위험에 빠질 테니까요. 미안해요, 당신.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언젠가가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보람이가 조심스럽게 지연에게 다가왔어요. 아줌마, 이번 주 토요일이 엄마 아빠 일주기예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다니.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랐죠. 그래, 같이 가자. 납골당에 가야지. 정말요? 아줌마도 같이 가줄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 이제 가족인데. 보람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지연도 따라 웃었죠. 하지만 목요일 밤 지연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왔어요. 열이 나고 온몸이 으슬으슬 떨렸습니다. 금요일 내내 누워 있었지만 나아지지 않았죠. 토요일이 된 오늘 아침 지연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신음했습니다. 보람아, 미안해. 아줌마가 오늘 같이 못 갈 것 같아. 보람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연의 이마에 손을 댔어요. 아줌마, 열이 엄청 높아요.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하루만 쉬면 나을 거야. 근데 보람이 너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혼자? 그건 안 돼. 너무 어린데. 보람이는 씩씩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줌마, 저 내년이면 10살이에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게다가 주민센터에서 무료 셔틀버스 운영한대요. 할머니들이랑 같이 타고 가면 되니까 안전해요. 지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몸이 너무 안 좋았고 보람이의 눈빛은 간절했죠. 정말 괜찮겠어? 네. 저 꼭 다녀올게요. 아줌마는 푹 쉬세요. 결국 지연은 보람이를 정류장까지 배웅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비틀거리며 걸었죠. 조심히 다녀와. 해지기 전에 꼭 돌아와야 해. 알았지? 네, 아줌마. 걱정 마세요. 빨리 들어가서 쉬세요. 버스가 출발하는 모습을 본 지연은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보람이 잘 다녀올 거야. 납골당은 위험한 곳도 아니고 어르신들도 같이 계시니까 괜찮을 거야. 하지만 지연은 몰랐습니다. 그곳에 남편이 있을 거라는 것을, 보람이가 우연히 자신의 사진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우연이 7년 만에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할 거라는 것을.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열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보람이가 무사히 다녀오기만을 바라며 잠에 빠져들었죠.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보람이가 낙골당에서 당신을 만난 거예요. 지연은 긴 이야기를 마치고 조용히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방 안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죠. 시계 초침 소리만이 작게 들렸습니다. 태주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테이블 모서리를 꽉 붙잡고 있을 뿐이었죠.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올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죠. 그저 남편의 반응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주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그러다 점점 크게. 숨소리도 불규칙해졌죠. 거칠게 들이쉬다가 막히는 것처럼 멈췄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여보.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태주는 몸을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등이 구부러지고 고개가 떨어졌죠. 양손이 테이블에서 떨어져 자신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걸 혼자서. 입 밖으로 새어나온 말은 가늘고 떨렸습니다. 지연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태주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의자가 뒤로 밀려나가며 큰 소리를 냈지만 태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보. 지연이 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남편에게 다가가려다 멈췄죠.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습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태주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어요. 이를 악물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죠.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주의 입에서 끊어진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바닥에 떨어진 눈물이 작은 얼룩을 만들었죠. 나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으니까요. 자신의 성공이,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아내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걸 알게 된 순간 태주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남편 곁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7년의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지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죠. 아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고 너무 미안했으니까요. 미안해. 미안해. 태주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두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이마가 차가운 마룻바닥에 닿았습니다. 지연은 남편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도 남편도 둘 다 너무 많이 아파했죠. 한참이 지나서야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깊고 차가운 분노.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죠.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방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벽지, 금이 간 천장, 삐걱거리는 바닥. 아내가 7년 동안 이런 곳에서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눈길이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 녹슨 수도꼭지, 작은 냉장고. 거기에는 김치와 계란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다시 거실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텔레비전도 없었어요. 오래된 라디오 하나가 선반 위에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내 아내가 살던 곳이라고. 태주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태주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대표님.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주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김 비서, 7년 전 사건. 다시 뒤집어야겠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서는 태주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죠. 어떤 사건 말씀이신지. 최진철. 그 사람이 7년 전에 한 일 있잖아. 전부 다 파헤쳐. 태주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법무팀 총동원해.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일, 내 아내한테 한 일.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내. 알겠습니다, 대표님.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주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죠. 지연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다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방 안쪽으로 걸어가 낡은 서랍장 앞에 섰어요. 망설였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죠. 숨을 깊이 들이쉬고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깊숙한 곳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작은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명함이었습니다. 박준서라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죠. 7년 동안 이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증거였습니다. 지연은 명함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걸 남편에게 건네면 정말로 끝장을 볼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 당신이 지켜줄 거니까. 지연은 천천히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지연이 다가오는 기척을 느끼고 돌아봤습니다. 여보, 이거.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태주는 그것을 내려다봤어요. 검은 명함. 그 위에 적힌 이름. 태주는 명함을 받기 전에 먼저 아내의 손을 봤습니다. 얼마나 떨리고 있는지.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거친 손, 갈라진 손톱. 이게 7년 전에 그 사람이 준 명함이에요. 브로커, 제 실종을 만든 사람. 태주는 천천히 명함을 받았습니다. 종이가 낡아서 모서리가 조금 해졌더군요. 7년 동안 서랍 속에 숨겨져 있던 흔적이었습니다. 7년 동안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야? 태주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지연은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죠. 태주는 명함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턱 근육이 붉어져 나왔죠. 그놈들. 낮은 신음 같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끝내자. 태주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으며 지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아. 이제는 내가 할 차례야. 지연은 남편의 눈빛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예전에 그 무력했던 남편이 아니었어요. 지금의 남편은 달랐습니다. 강했고 단단했죠. 태주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무겁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문고리를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방 안을 다시 한번 둘러봤죠. 태주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가족을 지키겠다는 결의가 가슴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남편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지키지 못하는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태주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킨다.
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밀려 들어왔어요. 태주는 계단을 내려가며 주머니 속 명함을 만졌습니다.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지연이 문 앞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걱정스러우면서도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됐죠. 이제 정말 끝낼 수 있을까? 지연은 가슴에 손을 얹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부탁해요, 당신. 우리를 지켜줘요.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에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태주는 태연테크 본사 대표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하지만 태주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명함만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검은 명함. 박준서. 7년 전 아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그 이름. 대표님, 법무팀장과 비서실장 오셨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돌아섰죠.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태주의 핵심 참모들이었죠. 평소에는 여유롭던 태주의 표정이 오늘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어요. 앉으세요. 태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두 사람은 긴장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부터 특별조사팀을 가동합니다. 태주가 책상 위에 서류 한 뭉치를 툭 놓았습니다. 최진철, 미래그룹 회장.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야 합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을 크게 떴죠. 이건 7년 전 사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태주가 주머니에서 검은 명함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 사람을 찾으세요. 박준서. 7년 전 최진철이 고용한 브로커입니다. 비서실장이 명함을 집어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태주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를 죽은 사람으로 만든 자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7년 전 우리 회사를 무너뜨린 일, 거래처를 하나씩 끊어낸 일, 그리고 제 아내를 협박한 일. 모두 최진철의 계획이었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증거를 찾으세요. 통화 기록, 계좌 거래, 거래처 압박 정황. 모두 찾아서 검찰에 제출할 겁니다.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무팀 전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시간은 넉넉하게 드릴게요. 하지만 완벽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날부터 태연테크 법무팀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법무팀은 7년 전 자료를 샅샅이 뒤졌어요. 회사 내부 기록,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 당시 언론 보도 자료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브로커 박준서, 신원 파악했습니다. 한 팀원이 보고했습니다. 이 사람 지금도 같은 일 하고 있습니다. 주소도 확보했고요. 법무팀장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좋아. 이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준비를 하자. 모든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태주는 직접 변호사들과 함께 검찰청을 찾아갔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서였죠. 최진철을 고소합니다. 협박, 강요, 업무방해, 시장교란 혐의입니다. 담당 검사는 서류를 넘기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7년 전 일이라 증거가 충분합니까? 여기 다 있습니다. 거래처 압박 증언, 브로커 고용 정황,
그리고 이 명함. 태주가 검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이 브로커가 7년 전 제 아내를 협박했습니다. 최진철의 지시를 받고서요. 검사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표정이 진지해졌죠. 일단 접수는 하겠습니다. 수사 착수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그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그는 주요 언론사 기자들을 조용히 만났어요. 미래그룹 최진철 회장에 대한 제보가 있습니다. 태주가 자료를 건넸습니다. 기자들은 자료를 보더니 눈빛이 반짝였죠. 이거 특종인데요? 사실 확인은 직접 하세요. 저는 이미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흘 후 아침 신문에 기사가 터졌습니다. 미래그룹 최진철 회장 7년 전 경쟁사 탄압 의혹, 브로커 고용에 경쟁사 부인 협박 정황 포착. 최진철은 아침 식사를 하다가 신문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급히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법무팀 불러. 그리고 기자들한테 반박 보도자료 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떴고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가 달렸죠.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 피해자가 불쌍하다. 최진철에 대한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미래그룹 주가가 열리자마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5%.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최진철은 회의실에서 임원들을 모아놓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해명 자료 만들어. 이건 전부 거짓이야. 하지만 임원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회장님, 일단 조용히 넘어가는 게. 조용히? 지금 우리 회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태주의 반격은 숨 쉴 틈 없이 몰아쳤습니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커 박준서를 소환했죠. 7년 전 최진철 회장한테 돈 받은 거 맞죠? 검사가 계좌 이체 내역을 내밀었습니다. 박준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통화 기록도 다 나왔어요. 17통. 부인하지 마세요. 박준서는 한참을 버티려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죠. 지금 자백하면 형량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박준서는 무너졌습니다. 회장 지시였습니다. 최진철 회장이 시킨 거예요. 그 순간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진철은 출근하자마자 비서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검찰에서 연락 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최진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브로커 박준서가 자백했다고 합니다. 회장님 지시를 받았다고. 최진철은 전화를 끊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놈이 배신을. 하지만 화를 낼 시간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검찰청으로 가야 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조사실에서 검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최진철을 바라봤습니다. 7년 전 한태주 대표 회사를 무너뜨린 거 인정하십니까? 저는 정당한 경쟁을. 브로커 박준서한테 5천만 원 보낸 거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최진철의 입이 막혔습니다. 그건 거래처 사장들한테 압박 전화 넣은 녹취록도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검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최진철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우리랑 거래하고 싶으면 한태주랑은 손 끊어. 최진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사는 5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최진철은 계속 부인했지만 증거는 너무 명확했어요. 일단 오늘은 돌아가시죠. 하지만 도주 우려가 있으니 출국 금지 조치합니다.
최진철은 비틀거리며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현관 앞에는 기자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죠. 회장님, 혐의 인정하십니까? 브로커 고용한 게 사실입니까?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최진철은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올라탔어요. 차 안에서 최진철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태주의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태주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태주, 내 짓이지? 내가 날 이렇게 만든 거지? 최진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저한테 전화하실 일 있으신가요? 태주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 새끼가 7년 전 일을 지금 와서 들춰내다니. 7년 전 일이요? 회장님이 제 회사를 무너뜨리고 제 아내를 협박한 그 일 말씀이신가요? 그건 이제 와서 화내실 일이 아니잖아요. 회장님이 하신 일인데. 태주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태주, 이봐. 우리 합의할 수 있어. 내가 돈을 줄게. 얼마든지.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뭘 원하는 거야? 최진철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동요하지 않았어요. 법대로 하는 겁니다. 회장님이 저한테 하신 것처럼요. 이 새끼가 정말. 최진철이 욕설을 내뱉으려는 순간 전화가 끊겼습니다. 무미건조한 신호음만 울렸죠. 최진철은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조수석 창문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 비명 같은 소리가 차 안에 울렸습니다. 며칠 후 검찰은 최진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이유였죠. 영장실질 심사가 열린 날, 태주는 법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최진철이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죠. 최진철이 나타났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7년 전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최진철은 복도를 걷다가 태주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태주는 최진철의 앞을 가로막고는 최진철의 귓가에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옥에서 뼈저리게 느껴보세요. 가족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최진철은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공포에 질린 눈으로 태주를 바라볼 뿐이었죠. 결국 태주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발걸음이 흔들렸죠. 그리고 법정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최진철은 그 자리에서 수갑을 찼어요. 최진철 협박, 강요, 업무방해, 시장교란 혐의로 구속합니다. 법원을 나서는 최진철을 수십 대의 카메라가 찍어댔습니다. 수갑찬 손을 얼굴에 가렸지만 소용없었죠. 모든 게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법원 계단 위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7년 전 자신을 짓밟은 사람이 이제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었죠. 대표님,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양합니다. 그래도 한마디 정도는. 태주는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법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7년의 한이 담겨 있었죠. 태주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끝났다. 이제 진짜 끝났어. 복수는 완성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새로운 시작뿐이었어요. 태주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나야. 모든 게 끝났어. 전화 너머로 지연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정말 끝난 거예요? 응. 이제 집으로 갈게. 우리 새로 시작하자.
태주는 전화를 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달동네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죠. 7년 만에 태주는 진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곳.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낯설게만 느껴졌던 이곳이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차를 세우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숨이 찼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죠. 회색 대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연이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태주를 보자마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끝났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박준서의 명함. 7년 동안 지연을 괴롭혔던 그 명함. 태주는 천천히 명함을 반으로 찢었습니다. 찍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죠. 그리고 그 찢긴 종이를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이건 필요 없어. 태주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를 잃지 않을 거야. 절대로. 지연은 찢어진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7년 동안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증거. 이제는 정말 필요 없는 물건이 됐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정말 끝난 거예요? 응. 최진철은 구속됐어. 이제 우리한테 아무 짓도 못해. 지연은 그 말을 듣자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태주가 급히 지연을 붙잡았죠. 두 사람은 그대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당신 혼자 고생시켜서. 아니에요. 당신이 지켜줬잖아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7년의 이별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작은 얼굴이 문틈으로 빠끔 내밀었어요. 보람이었습니다. 보람이는 조심스럽게 집으로 들어왔어요. 태주와 지연이 안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멈칫했죠. 지연은 보람이를 발견하고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보람아, 일어났구나. 보람이는 천천히 지연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지연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죠. 아줌마. 보람이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이제 떠나요? 그 한마디에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람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다시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또다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 1년 전 부모님을 잃었을 때의 그 두려움이 다시 떠오른 거였죠. 보람아. 지연은 보람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자신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태주는 그런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보람이의 떨리는 작은 어깨, 지연의 난처한 표정. 그 모습이 태주의 가슴을 찔렀죠. 태주는 천천히 보람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보람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보람이는 깜짝 놀라 태주를 올려다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부드러운 눈빛이었죠. 보람아. 태주가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무도 떠나지 않아. 보람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아줌마도 아저씨도 아무도 안 떠나. 태주는 보람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너도 같이 가자. 우리 셋이서. 보람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주를 바라봤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도요? 저도 같이 가도 돼요? 그럼. 우리 가족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보람이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진 거였죠. 흑, 흑. 보람이는 울면서 태주의 품에 안겼습니다.
태주는 그 작은 몸을 꼭 안아줬어요. 지연도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죠. 태주는 한 팔로 지연도 끌어당겼습니다. 세 사람이 꼭 껴안았어요. 이제는 내가 지킬 거야. 둘 다. 태주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지연은 남편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흐느꼈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7년의 이별, 7년의 고통, 7년의 그리움. 모든 게 조용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죠. 보람이가 먼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물었어요. 그럼 아저씨가 제 아빠가 되는 거예요?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보람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다음 날 태주는 지연과 보람이를 데리고 부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7년 만이었죠.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지연을 보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연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죠. 어머님, 지연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지연을 바라보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지연을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죠. 우리 며느리가 살아 돌아왔구나.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내가 무슨 잘못이니. 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시아버지도 나왔습니다. 지연을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지연아. 아버님.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모든 게 전해졌죠.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보람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태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시부모님이 보람이를 보았습니다. 보람이는 긴장한 얼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람이에요. 이 아이는. 태주가 보람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연이 1년 동안 딸처럼 키운 아이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딸이 될 겁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네. 입양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보람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손을 내밀었어요. 이리 와봐라. 보람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람이의 손을 잡으며 물었죠. 너 몇 살이니? 9살이요. 그래. 이쁘게도 생겼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잃어버렸던 며느리가 돌아왔고 손녀까지 생긴 거였죠. 우리 보람이, 이제 우리 가족이구나. 보람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 후 태주는 지연과 보람이를 서울의 새 아파트로 데려왔습니다. 넓고 환한 거실, 보람이 방까지 따로 준비된 집이었죠. 우와. 보람이는 입을 벌린 채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큰 집은 처음이었거든요. 저기가 내 방이야. 태주가 한 방을 가리켰습니다. 보람이는 달려가 문을 열었어요. 분홍색 벽지에 새 침대, 책상, 그리고 인형들까지. 보람이를 위해 준비된 방이었습니다. 진짜 제 방이에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꾸며봤어. 보람이는 침대에 폴짝 뛰어올라 깔깔 웃었습니다. 7년 동안 보지 못했던 아이다운 모습이었죠.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주가 뒤에서 지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행복해? 너무 행복해요. 지연은 남편의 품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꿈만 같아요. 이게 진짜 현실인가 싶어요. 현실이야.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야. 태주는 지연의 머리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보람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봤죠. 7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보람이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처음 부르는 호칭이었죠. 같이 와봐요. 여기 창문으로 서울타워가 보여요. 태주와 지연은 손을 잡고 보람이에게 걸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섰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울타워의 불빛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죠. 보람이는 한참 하늘을 바라보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태주와 지연이 놀라 보람이를 내려다봤어요. 보람이는 여전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엄마, 아빠. 보고 계시죠? 보람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보람이, 정말 행복해요. 새 엄마, 새 아빠 생겼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났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걱정 마세요. 보람이 이제 혼자 안 울어요. 무섭지도 않아요.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보람이를 꼭 안았습니다. 태주도 두 사람을 감싸 안았죠.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보람이는 하늘을 향해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게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죠? 보람이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태주는 보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죠. 그럼, 영원히.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7년의 이별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린 순간이었어요. 잃어버린 7년의 세월은 아팠지만 그 아픔 끝에 찾은 행복은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자. 우리 셋이서. 하늘 어딘가에서 보람이의 부모님도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인생 나날이었습니다.